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모처럼 상승 전환에 성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장 초반에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로 인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또 일제히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이 일부 식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온 데다가 또 미국 재무부가 실시한 30년물 국채 입찰, 이번 주에 여느 때보다 좀 국채 입찰이 많았습니다만 그나마 순조롭게 끝나면서 국채 수익률 하락, 즉 시장 금리가 하락한 것도 시장 상승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나마 증시를 떠받치는 소식이 왔습니다. 영란은행이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만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이 2명이나 되면서 다음 행보는 아무래도 연준보다 빨리 금리를 낮추는 것 아닌가 싶고요. 유로스톡스 600이나 FTSE 100 같은 영국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 특별한 지표가 없이 고만고만하게는 가고 있습니다만 어제 우리는 조금 옵션 만기일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어제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었고 옵션 만기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코스피는 2,700선은 지켜낸 상황인데 이번 주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5월달 이제 분양 성수기라고 하는데 10대 건설사들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지금 전국에서 2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무순위 청약 역시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면서 분양시장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좀처럼 오르지 않던 강북 지역 아파트도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니 지금 부동산 시장을 달구고 있는 핫 이슈들은 무엇인지 하우머니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이번 주 주요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시장은 조금은 지루한 듯 잔잔한 흐름 보여왔는데요. 간밤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에 반색하며 시장은 오르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오름세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85% 오르면서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S&P 500은 0.51% 오르면서 5,200선 회복해줬습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 흔들렸지만 다시 탄력받으면서 다행히 0.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별로도 보시면 대부분 섹터 오른 가운데 리츠 섹터의 상승세가 가장 컸고요. 테크 섹터만 유일하게 부진했는데 그래도 주간으로 살펴보면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주간 상승률 1위는 유틸리티 섹터였습니다. 1일 등락률로 왜 기술주가 가장 부진했는지 자세한 종목별 흐름 짚어보시면 이쪽 반도체 섹터 때문이었겠구나 감이 오실 텐데요. 빅7 중 대부분 종목들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는 1.84%, 테슬라는 1.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쪽 살펴보면 AI 반도체 관련주들 기대감이 막상 생각만큼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자 경계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이 전날 1분기 예상치를 웃돈 실적 발표했습니다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2%대 하락했고 그 영향으로 엔비디아도 하락. 그 여파로 반도체 섹터 전체가 흔들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간밤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고용지표 발표였습니다. 뜨거운 고용시장이 일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투심이 살아난 건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전보다 2만 2천 건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1만 4천 건도 웃돌았습니다. 뜨거웠던 고용시장에 식고 임금 상승세도 둔화된다면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둔화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기다리는 금리 인하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을 텐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서 금리 인하 조건 중 하나로 고용시장 악화를 꼽은 바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인하 확률이 67%를 정도를 보이면서 일주일 전 61%에 비해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국채금리가 다시 떨어진 것도 투심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10년물은 4.45%대, 2년물은 4.8%대에서 움직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인 것도 영향이 있었는데요. 30년물 국채 발행 수익률은 4.635%로
발행 전 거래 당시 수익률이 0.7bp 가까이 밑돌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상보다 수요가 탄탄했다는 뜻입니다. 고용시장 보고서에 이어 1분기 물가 상승이 다시 하락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투자은행들은 다음 주 4월 CPI를 시작으로 향후 물가 지표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BS의 경우 주택 비용이 완화되고 앞으로 소비자 지출이 감소할 것이란 데이터를 인용했고 골드만삭스도 경기 침체 없는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올랐습니다. WTI 배럴당 79달러 선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배럴당 80달러 선 위협하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배럴당 8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부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4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총 4,472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지표였습니다만 시장이 듣고 싶어 하던 말을 하필 타이밍 좋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CPI 발표 등을 통해 정말 추세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는지 그에 따라 시장 반응은 어떨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중국 기술 굴기 선봉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화웨이가 홀로서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선보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퓨라 70을 뜯어 분석해보니 사용된 부품 대부분이 중국 업체들의 손에서 탄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지난해 미국의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체 AP칩을 탑재시키며 세계를 놀라게 한 데 이어서 이번엔 낸드 플래시 반도체도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웨이 산하에 있는 반도체 설계사 하이실리콘과 중국 부품업체들이 제조한 낸드칩이 들어갔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에게 손을 벌렸었는데 홀로서기에 성공했고요. AP칩 역시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최근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온 인텔과 퀄컴의 수출 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지속해서 규제를 높이고 있지만 보란듯이 탈압박에 성공한 모습이네요. 그런가 하면 중국의 대표 빅테크 알리바바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사측은 퉁이 첸원 2.5로 불리는 이 AI가 오픈 AI의 챗 GPT-4 터보를 따라잡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전 버전과 비교해 이해력과 논리적 추론 부문이 각각 9%, 16% 상향됐고 명령어 추정과 코딩 능력도 한 단계 올라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텍스트 이해력과 생성 등 분야에서는 GPT-4를 능가한다고 자신했는데요. 벤치마크 오픈 컴퍼스에서도 동일한 점수를 획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드레일 도입을 검토하겠다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보란듯이 기술력을 과시한 건데요. 여기에 물량 공세까지 합세해 이미 9만 개가 넘는 기업에 AI 모델을 서비스하고 있고 누적 다운로드는 700만 건을 넘겼습니다. 또 같은 날 공개한 최신 오픈소스 모델도 벤치마크 평가에서 메타의 라마3를 뛰어넘었다고 사측은 설명했는데 중국의 기술 굴기 무서운 페이스로 피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고삐를 단단히 틀어쥐고 나선 테슬라가 중국에서 감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추가 감원에 나섰는데 지난 감원 대상이 영업 인력에 집중됐다면 이번에 글로벌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상하이 공장의 물류와 엔지니어, 생산 라인 등 다양한 부서 직원들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해고는 테슬라가 현지에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출시를 위한 첫 단추를 꿰고 반등을 노리던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반면 테슬라를 코너까지 밀어붙인 중국 토종 업체들은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비아디는 최근 미국 진출을 위해 뒷마당격인 멕시코를 겨냥하고 나선 데 이어서 내년 유럽에 두 번째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몸값만 우리 돈 7조 원에 육박한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 지리의 전기차 회사 지커는 리오와 샤오펑, 리오토에 이어서 뉴욕 증시 입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세 흐름 속 오픈 AI 대항마로 평가받는 AI 스타트업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택을 받은 프랑스의 미스트랄 AI는 6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7천억 원을 끌어모은 지 불과 6개월 만이고요. 기업 가치 역시 무려 8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6개월도 안 돼 가치는 3배로 뛰었고 회사가 설립된 지 고작 1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유럽판 오픈 AI로 평가받는 미스트랄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구글 클라우드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스크가 세운 xAI도 이르면 이번 주 대규모 자금 모금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는 무려 24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번 라운드를 통해 약 8조 원에 달하는 뭉칫돈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들 위주로 크게 올랐는데요. 먼저 화장품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호조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화장품주가 최근 주목받고 있죠. 며칠 전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로 방한객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로 인한 실적 개선이 벌써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첫 주 황금 연휴에 CJ 올리브영 관광 상권 매출이 3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제주 등 60여 개 매장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올리브영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올리브영 글로벌몰 매출도 80%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화장품 업황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중국의 수출 지역 다변화와 인디 브랜드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화장품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화장품주가 날아올랐는데요. 실리콘2가 상한가까지 직행했고 J2K 바이오가 11.56%로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9.41%, CNC 인터내셔널도 8%대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도 화장품주에 이어 호실적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고환율 효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또한 증권가에서는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클래시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끌어올렸는데요. 클래시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2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가량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30% 가까이 뛴 504억 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 최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해외향 소모품 매출액이 증가하고 또 해외 장비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증권사들은 클래시스의 목표 주가를 앞다퉈 올려잡았습니다. 수출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대부분 크게 올랐는데요. 실적이 나온 클래시스가 20% 가까이 뛰었고요. 비율도 호실적에 9.78%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APR 그리고 이루다가 각각 9%대, 8%대 뛰었습니다. 한편 AI 의료기기주도 재차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다시 의료기기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키울 것으로 보이자 관련주들이 어제 들썩였죠. 삼성전자는 자회사 삼성 메디슨을 통해 프랑스의 초음파 AI 의료기기 스타트업 소니오의 지분 100%를 1,265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니오는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로 알려졌는데요. 삼성 메디슨의 주력 제품인 초음파 의료기기에 소니오가 보유한 AI 진단 기술을 적용해 초음파 판독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삼성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소니오를 인수한 건 AI 의료기기의 시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AI 중심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연평균 42% 성장해 2027년에는 약 136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니오 인수로 삼성이 AI 의료기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딥노이드가 18%를 뛰었고 JLK는 개별 호재도 나오면서 14.78%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드림C IS가 9.22%, 뷰노와 코어라인 소프트가 각각 2%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게임주도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주요 게임사들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좋았는데요. 먼저 크래프톤의 1분기 연결 매출이 전분기 대비 24% 성장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경신했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지식 재산을 활용해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죠. 또 NHN도 지난 분기 실적 부진을 털고 매출이 약 10%, 영업이익이 약 42%
10% 늘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에서 출시한 한국 모바일 게임이 역주행하면서 모바일 게임 부문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5월 이후 출시되는 신작도 게임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개한 넷마블은 8일에 출시한 신작 나 혼자 레벨업이 일매출 약 140억 원을 기록했고요. 앞으로도 카카오 게임즈, 넥슨 등에서 신작이 줄줄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소식들의 게임 관련주가 어제 큰 폭으로 뛰었는데 NHN과 네오위즈가 모두 8%대 올랐고 웹젠이 7.1%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 넷마블이 6.75%, 이스트소프트가 6.46%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좋았던 분위기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크게 떨어질 만한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없었는데도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유독 약했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돌아서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줬죠. 결국에는 옵션 만기일 수급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 지수 모두 약세였는데 특히 코스닥보다 코스피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피 1.2% 떨어져 2,712선, 코스닥은 0.26% 마이너스로 870선이었습니다. 수급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요즘 보면 지수의 흐름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 패턴에 연동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어제 외국인이 현물 3,580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동시에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기관도 739억 원 매도 5위였고 개인 홀로 4,186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양매도가 연출됐습니다. 기관이 1,207억 원 매도 5위, 외국인 235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고 개인만 1,436억 원어치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시죠. 외국인이 떠나니 유가증권 시장 시총 10위권 전 종목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시총 23위까지 단 한 종목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떨어지면서 8만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 1.46%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약세 기록했고요.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와 기아의 낙폭이 컸는데 현대차가 2%, 기아가 3.7% 미끄러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도 2.52%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시총 10위권에서 딱 두 종목만 상승부를 켰는데요. 시장이 약했던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엔캠이 15.08% 급등해서 30만 원 선 돌파했고요. 클래시스가 20% 가까운 시세 분출했는데요. 호실적 영향으로 신고가 경신하면서 종가는 48,500원, 시총 9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2차 전지 투심 약화로 에코프로 BM이 1.1%, 에코프로가 2%대 약세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종가 99,000원으로 신저가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2%대 조정을 받았고요. HPSP 5.2%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다소 진정되던 환율이 어제는 갑자기 뛰었습니다. 글로벌 강달러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 8원 60전 오르면서 1,370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주저앉았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최근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급등세와 비교를 하면 주가 흐름은 답답하지만 야금야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헬스케어 업종은 금리 방향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가 오르고 반대로 금리 인상이 되면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요.
올해 기준금리 연내 인하 기대감이 유지가 되면서 헬스케어 섹터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증권은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되거나 연구개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탑픽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유한양행을 제시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하반기에 4공장 가동률 증가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수주 증가로 5공장 추가 수주까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유한양행은 하반기에 레이저 티닙이 미국에서 출시되고 국내에서는 렉나자 매출이 늘어나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등도 관심 종목으로 선정했는데요. 오는 31일부터 3대 암학회인 미국의 임상종양학회가 열리는 만큼 이 빅 이벤트를 모멘텀 삼아 제약 바이오 섹터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이슈들 확인하시죠. 오늘도 실적 발표는 이어집니다. CJ 대한통운과 JYP 그리고 펄어비스와 NC소프트, 컴투스 같은 개임 종목들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약세장에서도 호실적을 낸 기업들은 선방했던 만큼 오늘도 좋은 실적 공개하는 기업들 주목해 보시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종목도 짚고 가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연구를 접고 로봇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이렌시스를 비롯한 로봇주가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곡물과 사료 관련 종목들, 하반기에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커진 데다 브라질 홍수 영향으로 곡물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전망에 상승세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 같은 흐름 이어질지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하락이 수급적인 영향으로 생긴 다소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오늘 우리 시장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미증시가 일제히 올랐는데 그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고용시장 둔화 이슈가 참 시장에는 호재로 인식이 되네요. 뭔가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래 네. 그렇게 뭐 지금은 계속 해석되는 시장 흐름입니다. 어제 별일 없을까 싶었는데 결국 옵션 만기일이 그렇죠.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예. 아까 장현재 캐스터 소개했다시피 시총 23위까지 네. 한 종목도 예외 없이 그 대형주들이 다 하락 마감해버렸고. 특히 이제 외국인 매도 때문에 예, 이게 좀 낙폭이 그러네요. 커졌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팔만전자 이게 안착이 쉽지는 않은데 오늘은 네네. 또 이제 미국장 저렇게 됐고 유럽이 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 잘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영국 지수가 5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상황이 됐고 영란은행은 확실하게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 것 같은데 이게 마냥 반가워할 만한 진짜 금리 인하인지 과거에는 늘 금리 인하가 이렇게 자산시장 하락하고 붙어서 다녔는데 이번에는 좀 그 전통을 깰 수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올라는지 그것도
금년에는 또 금리 인하 이슈에 있어서의 관전 포인트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문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자,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셔야겠는데 이번 주는 뭐 딱히 이렇게 시장을 흔들 만한 큰 뭐 지표나 이벤트는 없는 가운데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5월 중순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늘 사람 춥게 했던 5월에 팔아라 하는 이거 안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싶은 생각도 들고 한번 시장 한번 지금 진단한 팔기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애매하죠. 사실? 예. 네. 아마 5월 되면 가장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5월 달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이제 네. 미국의 투자 네. 격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이게 60년, 70년도 때는 맞았던 얘기긴 하는데 2000년도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5월 달 그 S&P 500의 월간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0%대이기 때문에 굳이 주식을 팔고 떠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얘기는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격언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올해는 좀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긴축 강화라는 부분들이 완화로 바뀌는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주식시장이 예상대로 좋을 겁니다. 네. 확실하게 뭐랄까요? 이제 금리하고 네. 달러 시세, 즉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흐름에 증시가 이렇게 반응하는 그 함수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거든요. 금리 낮아지고 시장 금리 낮아지고 뭐 달러 좀 약세 보이면은 증시는 나쁘지 않고 네. 뭐 반대의 경우 반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5% 다시 간화했던 미국채 10년물 거의 뭐 4.45까지 네. 왔으니까 많이 밀려났고 네, 맞습니다. 달러도 뭐 달러인 때문에 잠시 긴장했습니다만 인덱스로 보나 뭐로 보나 크게 뭐 하진 않고 우리 1,400원 갔던 게 어제 많이 올랐구나 1,370까지 왔는데 요 부분 이제 금리하고 달러 부분하고도 엮어서 보신다면은 크게 여전히 걱정할 건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가운데 네. 4월 고용 지표가 사실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네, 네. 시점이 후퇴되기보다는 예. 6, 7월 확률을 좀 높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감소, 실업률 상승,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감소하는 이 세 가지 조합은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요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결정적인 한 방을 줬던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지표에 이어서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15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될 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예상치로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 1월과 3월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과 근원을 놓고 봤을 때 헤드라인은 부합, 이제 근원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내려가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과 근원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모두 내려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예상치대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상품 가격들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고 비주거 부분의 서비스 물가가 전월보다는 좀 둔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상치대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4월 하반월 때 사실 보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9월 달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는 그 시장의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커졌는데 네.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9월이 아니라 6월, 7월 정도면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발표되는 15일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는 결정적인 한 방으로 좀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은 증시에서 어떤 섹터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작년, 올해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의 선호들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봐요. 빅테크 쪽이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IT, 경기 소비재. 사실은 이제 물가나 통화 정책과 같은 변동성 요인에 대한 관심은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머무를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실적이란 부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5.2% 정도까지 지금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3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3.5 정도로 추정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급격하게 하향 조정됐다가 어닝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올해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실적이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미국의 S&P 500의 EPS 증가율은 매 분기마다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고 올해 1분기 역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실적을 눈여겨보신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지금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주요 빅테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은 좋더라도 가이던스가 조금 불확실하거나 아니면은 또 실적이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 조금 주가 자체가 좀 맥을 못 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S&P 500의 EPS 증가율을 올해 1분기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내에서 네네. 실적 기여도가 높은 5개의 종목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기여도가 64%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적을 견인하는 게 매그니피센트 7 내 네. 기여도가 높은 5개 종목이긴 하는데 이 실적이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때 놓고 온다고 하면 감소되기보다는 그래도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미국 증시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투자를 계속 해도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 같은 예. 것들은 아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지금이라도 좀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또 떨어졌으니까 뭔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가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예. 부분들이 이제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테슬라 주가를 주목하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8월 8일 날 공개되는 로보택시라는 네. 부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로보택시라는 게 결국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가 경쟁업체 대비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테슬라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아마 올해 하반기로 가면 지금 레벨보다는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전기차 침투율이 보통 20%대에 근접하게 되면 네. 뭐 전기차든 스마트폰이든 정체를 보이는 구간들을 항상 겪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 밟아왔던 그 전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지만 그 성장하는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걸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그 정책이다. 네네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테슬라 또 주요 간부 회사 떠나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만 저거 보면서 아유 안 됐다 잘렸구나라고 절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요. 저 사람들 회사 떠나면서 그냥 스탁 옵션으로 받았던 거 그냥 다 던지고 갔다던데 뉴스 보니까 그래갖고 얼마치인가 싶었더니 계산기한 두드려 보니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3천억 되더만요.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뭐 직장 생활, 회사 생활, 뭐 자영업이 됐건 뭐든 하면서 고생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저 정도 해서 그냥 회사 딱 나오면서 탈탈 털었더니만 2천억, 3천억이 생긴다. 뭐 세금 절반 가까이 내더라도 몇 대가 먹고 사네요. 와 부럽다. 진짜. 부러워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이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아니 그런데 뭐 실적 합니다만 좀 전에 우리 저 뭐 기업 공시에서도 한 칸을 차지했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 적자폭 작년보다 확대됐다 그러죠. 오늘도 지금 보니까 NC소프트 뭐 실적이 나왔나 본데 지금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로 해서 뭐 어쨌거나 68.5% 전년비 이익이 줄었다. 뭐 이런 식인데 우리 국내 기업 미국은 실적 좋다 뭐 예상치보다 좋다 했는데 문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 기업도 실적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여전히 우리도 실적 개선 기대감 유지해도 되나요? 실적은 지난해랑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이 반도체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D램 고정 가격이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오래 개선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좀 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다른 타 업종으로 풍성한 효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해 보면 개선되는 그 폭은 상대적으로 더딜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개선되는 추이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예. 뭐 미국 대선 이전까지 2,900선을 상회할 여지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들이 그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하반기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HBM 시장이 2025년도까지 연평균 57% 정도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이 HBM 가격이 일반 DDR보다는 3배 정도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실적은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것도 올해는 좀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이제 또 엔비디아잖아요. 네네. 엔비디아 사실 뭐 고점 대비로는 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주가 부담은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는 네. PER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과거에도 예. 사실 해당되는 종목들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항상 예.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예, 예. 분별력은 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붐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닷컴 버블하고 좀 비교를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닷컴 버블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 나스닥 100 지수의 12개월 확정 PER이 60배였고요. 예, 시스코와 같은 주도 네. 기업들의 PER은 200배였어요. 와.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의 네. PER이 30배. 그리고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PER이 6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고평가 맞아요. 논란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무분별하게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냥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회수가 상당히 늦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AI 붐을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재무구조도 우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반도체나 클라우드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그 해수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단순하게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팔고 다른 쪽에 이제 눈을 돌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심의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뭐 우리 시장 쪽으로 살짝 좀 넘어와서 문의원 보시기에 어제 우리가 그렇게 저나 정민 앵커는 그냥 시작하면서 옵션 만기일 영향이 좀 있었나 봅니다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뭐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어제 그렇게 장이 빠집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의 하두는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밤 이제 미국 증시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준다고 하면 국내 증시가 반영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연준 위원들이 예. 또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한 경계심이 국내 증시에 좀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얘기해드렸지만 결국 고용 지표 그리고 다음 주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결국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높여주는 데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9월 달 연준이 금리 인하 단행할 걸로 예상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6월, 7월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몇 때문에 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면 미국 대선 이전 남아있는 FOMC 일정을 놓고 한다고 하면 6월, 7월, 9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번 정도 75pp 인하 가능하다고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기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연준은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요. 예로 들자면 지난해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그 바탕에는 정책 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그 네네.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고용 지표, 월간 지표를 놓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늠하긴 하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월별 경제 지표는
차순위로 보고 있는 지표고요. 네. 우선적으로는 실질정책금리가 양액값으로 바뀌었는지 이 부분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질 중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중립금리가 실질 정책금리보다 아래에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좀 약간 조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은 좀 늦은 것 같고요. 6,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올해 하반기 때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는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MBER이라고 이 전미경제연구소가 있는데 네네. 이 미국의 경기 순환을 공식적으로 판별하는 기관이에요. 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순환을 4개 국면으로 보지 않고요. 2개 국면, 경기 수축과 경기 확장 이렇게 두 가지만 네. 있거든요. 2020년 4월 달이 팬데믹 이후의 경기 저점이고요. 2020년 5월 이후로 미국은 지금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데 올해 4월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48개월째 경기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국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경기는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소순환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약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경기 둔화가 되어야 연준 입장에서는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담이 낮아지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ISM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수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지만 네네. 경기 둔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거는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미국 경기 지표 보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어떨 때는 좋다라는 해석 나오고 어떨 때는 둔화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지금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장 국면이긴 한데 그 가운데서도 네. 그 경기 확장세가 다소 좀 둔화되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지표도 혼란스럽고 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도 어떻게 보면 참 그때그때 좀 갖다 끼워 맞춰야 되는 면도 있고 아까 이렇게 문 의원께서 한번 짚어주셨지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할 수 있는 4월 물가 지표가 아마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아까 보니 그래프 아까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3.8에서 3.6이었던가 근원이 지금 지난번에 최종 수치가 3.8이었는데 지금 예상이 3.6. 저렇게 나오네요. 근원이 그렇고 헤드라인이 3.5. 자 저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네. 라고 해서 조화를 하겠습니다만 저만 하더라도 저렇게 꾸준히 올랐던 물가가 그 와중에 그 높아진 그 물가에서 또 3.6이나 올라? 라고 할 것 같으면 화날 것 같아요. 장 볼 때마다 짜증나고. 근데 저걸 가지고 이제 조화를 해야 하는 거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많아졌다. 나 잘려서 실업수당 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시장은 좋아한다. 이거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닙니다만 참 이렇게 설명하면서 쫓아가기도 좀 민망하긴 민망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더 주식을 사놔야 되나? 인플레이션 시기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도 하나 잡아놔야 되고 주식이라도 해야 되고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코인이라도 몇 개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코인 몇 개나 해봐야 0. 몇 개지만 한 개 살 돈이 없으니. 비트코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그런데 문 의원님 생각보다 우리 지금 여기 증시타임에 패널분에 우리 유동원 본부장이 상승 요정인 거 아시죠? 제가 오늘부로 상승 듀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문 의원님도 상승 뭐요? 상승 듀오. 듀오. 야, 세 번까지도 내다보신다. 금리 인하 횟수를 연내. 네.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그거네요. 사실 연준 통화 정책은 네. 연준이 제시하는 수정 경제 전망을 하는 게 가장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는 척도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고용과 물가 지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가늠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4번 정도 FOMC 일정에 맞춰서 수정 경제 전망을 제시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거는 6월 FOMC 때 제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3월 수정 경제 전망을 갖고 전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 평균값이 4.6인데 지난해 12월과 동일했어요. 다만 레인지를 놓고 본다고 하면 하단이 기존에는 3.9였는데 이게 4.4로 상향 조정됐죠. 네네. 그러니까 연준도 올해 들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견제하겠다는 것들을 숫자 조정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레인지 하단이 4.4라고 하면 네. 올해 연준조차도 4.5에서 4.75 정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올해 빠르면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총 3번 정도 해서 75pp 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6월 FOMC 때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이 숫자가 바뀐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줄 여지는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 큰 변화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17만 예. 5천 건이 나왔잖아요. 예. 팬데믹 전과 후를 놓고 봤을 때 팬데믹 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시점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항상 10만 명 초반까지 떨어지고 나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지금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경제 이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대부분 맞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과거에는 레벨이 6만 명에서 13만 명이었는데 네. 지금은 16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7만 5천 명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2월, 3월 평균값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레벨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물가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예. 금리 인상기 때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염두에 두고 올해 물가를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그러니까 예. 금리 인상기 때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기준점으로 놓고 올해 물가를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 때 금리 인상을 중단했을 때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미국의 물가 지표들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못해가지고 시장에선 자꾸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계 12월에서 2월 그리고 이제 5월 말 되면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게 된다고 하면 물가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를 수밖에 그게 없어요. 유가 수요가 조금 맞아요. 늘어나서.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발표되는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도 부합하겠지만 전월과 비교했을 때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금 예상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헤드라인이 3.5, 근원이 3.8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헤드라인이 3.4, 근원이 3.6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올해 1월 달과 3월 달 그 물가 관련된 예상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헤드라인은 높고 근원은 좀 내려가는 형태였는데 4월 달부터는 완전히 바뀌는 형태로 예상치가 네네.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발표되는 물가는 시장이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데이도 변하지 않겠지만 9월 달이 아니라 6월, 7월 달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으로 이끌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증시, 국내 증시가 이번 주, 다음 주 비교했을 때 상방 압력이 더 높을 여지는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맞아요.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5월 FOMC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예. 이제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들만 주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은 항상 동일하게 얘기해요. 물가 목표치 2%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더 확신이 필요하다. 네. 근데 그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파월 연준 의장한테.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 금리가 사실은 이제 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질문을 했더니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현재 정책 금리는 수요 둔화를 낮추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데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얘기한 거랑 기자들이 물어본 거랑 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이던스를 분명히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빅테크 쪽에서 이제 5개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유지하는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5개 종목을 좀 말씀을 주세요. S&P 500 애플도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예, 아마존 들어가는지도 궁금하고, 들어가죠. 예, 네. 아마존, 테슬라. 그럼 7개 중에 5개가 중심으로 투자를 하셨으니 예.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2개 말씀해 그게 더 주시니 빠르겠네요. 그게 더 빠르겠네. 5개를 다 외우시려고 아니, 2개를 외우지. 그래도 또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계시니까. 예. 예. 사실은 7개 기업 중에 네. 애플하고 테슬라가 빠지고요. 애플하고 앞서 테슬라도 괜찮다는 말. 주가를 놓고 본다고는 저는 좋다고 봐요. 주가는. 근데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내에서 실적 기여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2개 종목이 제외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애플하고 테슬라 제외하고. 네네. 그러면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예. 엔비디아. 예. 그렇게 들어가죠. 메타. 예, 메타. 예. 테슬라는 실적 기여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중국 내 판매량이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 추정치보다 하회하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중국판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가전이나 자동차 바꿀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정책을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 전기차 수요가 과거보다는 조금 되살아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분기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잡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움직이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비중을 늘려가면 좋을 만한 종목이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을 놓고 본다고 하면 메타 플랫폼스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 놓으시면 주가가 좀 모멘텀을 받을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그니피센터 내 실적 기여도가 높은 5개 종목 중에서 지금 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2개,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이거 잘 해석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실적 기여도에서는 애플하고 테슬라를 제외하지만 네네.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더 그렇죠. 매력적일 수 지금 있고. 음성은 안 들으시고 화면 키워놓고 저 자막만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 테슬라 주주들 화날 수 M7 있죠. 중 애플, 테슬라 제외 저렇게 자막이 나가면은 이거 이제 실적 기여도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거고. 맞아요. 네, 매력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말을 서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말하는 와중에도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데 저 자막이나 카톡 가지고 얼마나 서로 오해하고 삐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오디오 켜놓으시고 그래. 끝까지 들으셔야죠. 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26포인트입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7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4,4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0.6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75,600원, 강보합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78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는 0.4%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23만 8천 원이고 기아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3,700원. 셀트리온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9만 1,500원. 포스코홀딩스가 0.5% 상승할 걸로 보이죠. 호가가 40만 원이고 KB금융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호가에서는 지금 하락이 좀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22만 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7천 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2%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2천 원. 엔캠 0.3% 상승 예상되고요. HPSP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6,900원이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호가 흐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5% 강세가 예상됩니다.
17만 9,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리노공업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제 호가도 흐름 좋네요. 2.48% 상승 예상되고 예상 최저가는 9만 9천 원. 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흐름 좋았는데 와, 지금 보시게 되면 클래시스가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호가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최저가 48,750원. 이오테크닉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사실 어제 옵션 만기였다 보니까 또 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 어제 낙폭을 또 많이 할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로 네. 봐서는 그냥 오늘 저렇게 저 정도라면 어제 코스피 낙폭의 뭐 절반 못 미치는 반등이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되는데 아니 어제 같은 날 그래 오전에 외국 개인들이 그래 콜 옵션 좀 산 게 그렇게 죄가 되나요? 개인들이 콜 옵션 좀 샀다고 그렇게 밀어버리나요? 참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친구 좀 있죠? 아니, 없어요. 없으셔? 없어요. 전 다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 네, 별 의미 없어요. 네. 그렇구나. 아유, 예. 아니 좋아요. 저기 문 의원님. 네. 저는 또 뭐 역할이 또 우리 패널 분들의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따라가다가 저는 또 이제 딴지 거는 게 또 저의 역할 중에 네. 하나입니다. 또 상승 듀오가 나오시면 더 그러세요. 더 그런데. 뭔가 의견의 중립을 위해서. 예. 그래요. 연주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미국 경기의 영창력을 위해서라도 또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는 미국 경제 크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그런 통화 정책을 한다 치고 저 재정 부분인데요. 아, 네네. 좀 많이 풀잖아요. 미국이 돈 많이 네네네. 풀고 있고 금년에도 이렇게 재무부 펀딩 계획 보니까 당장은 몰라도 또 3분기부터 해서 국채 발행 규모도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자, 뭐 우리나라 같은 정도만 되더라도 재정 얘기 나오면 이제 조금 후달후달합니다만 미국, 일본은 좀 얘기가 다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미국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데 대한 어떤 그 우려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얘기는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를 회색 코뿔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실제로 발생하면 큰 타격을 주는 위험이긴 하는데 또 어제 오늘의 이슈만도 아니고 네. 오래된 얘기고. 근데 네. 이제 예.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정부 지출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GDP 대비 한 6.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를 놓고 온다고 하면 GDP 대비 12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근데 어차피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재정 부담이란 부분들은 해자는 될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연방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액션을 그렇게 가감하게 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대부분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이 크다 보니까 재정을 계속 풀리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뭐 달러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에 전적으로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란 부분들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4월 하반월 때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또 5%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예. 지난해 10월하고 동일해요. 예. 지난해 10월 중순에도 4.98까지 올라갔다가 그때 당시에도 5%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저될 때 지난해 연말 4.7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국제 10년물 금리 지금 4.5에서 4.6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게 아마 이 6월 FMC를 앞두고는 4% 아래로 내려갈 여지가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4월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물가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15일 날 또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네. 지난번에 소매 판매가 사실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경제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음 주 발표되는 4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또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앞으로 계속 내려가는 흐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FMC 이전까지는 4% 언더로 내려갈 여지는 상당히 커졌다. 그리고 이제 재정 지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해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예전에도 그렇지만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좀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리는 형태로는 계속 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웃으니까 소장님이 자꾸 쳐다보시는데 네. 왜 그러냐면 앞서 그 재정 지출, 재정 네. 적자 확대 얘기를 네. 하니까 안에서 부조에서 우리 PD가 기축 통화하니까 달러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네,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던.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굳이 미국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만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그 주는 맞아요.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 수출 국가들은 큰 영향이 있다 보니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와 연관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향 수출이 개선되는 게 나타나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긍정적인 신호를 저희가 네, 개장하고 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 반등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5월 1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 장중에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한 모습이었고 다우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 쪽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영국 증시 지금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아서 좀 수급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올라갑니다. 호가보다 흐름이 조금 더 탄력적이네요. 2,73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0.4% 올라갑니다. 873포인트입니다. 코스피는 1% 상승이네요. 2,739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85,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 상승합니다. 177,2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학권이죠. 389,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합니다. 789,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4% 올라갑니다. 65,900원. 그리고 현대차가 1% 상승합니다. 24만 원이고요. 기아도 1.2% 올라갑니다. 113,200원. 셀트리온이 2% 강세입니다. 193,500원. 포스코홀딩스가 1.38% 올라갑니다. 403,000원이고요. KB금융도 1.3%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2% 떨어집니다. 219,500원이고요. HLB가 0.7% 하락합니다. 104,100원. 에코프로가 소폭 올라갑니다. 99,200원. 알테오젠이 1.4% 상승하면서 172,300원이고요. 엔캠도 올라갑니다. 0.97% 상승하면서 312,000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 8% 강세입니다. 18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지약 2.3%, 3% 이상 올라가네요. 99,700원. 그리고 리노공업은 좀 떨어집니다. 292,000원. 클래시스 어제 많이 올랐죠.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HPSP가 0.6% 하락합니다. 3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역시나 로봇주네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엔젤 로보틱스가 8% 이상 올라가고요. 38,500원. 그리고 에브리봇도 지금 상승 중입니다. 11% 넘게 급등하면서 23,600원이고 로보스타 2.7% 올라가고요. 스맥, 로보티즈, 유진 로봇까지 2%에서 3% 강세고요. 휴림 로봇도 9% 이상 올라갑니다. 3,300원. 그리고 그밖에 삼익 THK, 대동기어, 인탑스 다 올라갑니다. 오늘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사료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다만 사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들이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한일사료가 지금 5.6% 상승하면서 5,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도 지금 5.5%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려산업도 지금 현재 3.4% 올라가면서 3,315원이고요. 이지바이오도 3% 강세고요. 효성 OMB, 우성 지금 1%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주산업도 2.5%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로봇 사료 관련주 그리고 해운주들도 흐름 좋네요. 사실
HMM이 지금 3%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장에서도 이미 6% 넘게 올랐고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HMM은 뭐 지금 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17,900원 그리고 펜오션도 2.3% 올라가고요. 대한해운, 흥하해운도 1%에서 2% 올라갑니다. KSX해운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모바일 게임 쪽 흐름 좋은데 오늘 NC소프트가 지금 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257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68% 하락한 수치입니다만 사실 이게 모바일 게임 쪽에서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지금 주가 자체는 좀 올라갑니다. 주가 현재 5% 강세 193만 3,700원. 그 밖에 지금 컴투스가 2.9% 상승 43,300원이고 위메이드도 1%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펄어비스 오늘 주가 흐름 좋네요. 7.9% 강세 36,150원. 넥슨게임즈도 3.4% 올라가고요. 대부시스터즈도 2% 상승입니다. 자, 뭐 NC소프트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만 뭐랄까요, 좀 순환매 차원에서 좀 게임적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 수급성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472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억 원 그리고 473억 원 순매수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53억 원, 26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366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사네요. 2,944개 약속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지금 4원 하락한 1,366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좀 떨어지고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사네요. 네. 네. 환율은 그냥 딱 NDF 시세를 반영한 것 같고, 네, 지금 또 뭐 1분기 경상수지 흑자 아주 좋게 나왔네요. 1분기만 따져봤을 때는 뭐 역대 4번째 큰 규모라는데 보니까 숫자가 168억 달러 네. 1분기. 뭐 4월 달에는 하는 분석은 그러네요. 4월 달에 외국인들한테 배당금 나간 게 있어서 조금 4월은 주춤할 수 있어도 4, 5, 6 전체로 보면 계속 경상수지 흑자는 유지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뭐 이런 지표들은 환투기 세력들한테 환율 상승에 베팅하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레벨이 되겠죠. 야, 근데 어제 오늘 장을 보면서 지금 어제 낙폭을 갖다 거의 다 회복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오늘 확실하게 그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생각이요? 진짜 외국인 놀이터네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기업들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진짜 갖고 논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 와중에 우리는 그냥 그거 해야 되나? 옆에서 조금 떨어지는 떡고물에 만족해야 되나? 이들이 만들어내는 시세 흐름에 하는 다소 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지수 자체나 어떤 주가의 방향이 외국인 수급에 이렇게 휘둘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좀 패배의식이 쉽게 안 사라지네요. 좀 그러네요. 그러니 제가 정민행한테 여쭤본 거예요. 검은 머리든 노랑 머리든 간에 외국인 친구 좀 있느냐고. 그러면 훨씬 돈 벌기 좋으실 거야. 참네. 그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죠. 예. 아니 앞서서 그 중국향 수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얘기 좀 네. 마무리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국내 증시 흐름을 좌우하는 거는 결국 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연속적으로 개선됐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4월 달 기준으로 놓고본다고 하면 전체 수출 증가율이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품목별로 놓고본다고 하면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6개월 연속. 근데 이제 더 좋아진 거는 이제 중국향 수출 증가율이 이제 2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아마 국내 증시의 하단을 좀 견고히하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높아주는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 한국 경제는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견고한 흐름을 좀 나타낼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수는 분명히 수요 부진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해외 관련된 증가분들이 좀 경제를 좀 받쳐지는데 영향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들은 좀 필요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일단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증시 역시 부합하는 흐름으로 좀 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중국 말씀 주셨으니까 중국 증시 얘기도 좀 여쭤볼까요? 최근에 그래도 좀 흐름이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다가. 예, 그래서 중국 쪽도 관심 있게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 관심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3,050선을 기준으로 좀 등락하는 장세들이 이제 올해 3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는 상단을 3,25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3,150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에 가까워지면 일단 좀 매도로서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분명히 중국판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는 증시 측면에서 모멘텀은 될 요인은 있지만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부동산 시장과 토지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해왔던 메커니즘이 바뀌지 않는 한 증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중국 부동산 가격 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사실 중국 증시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들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진국 함정에 근접하거나 들어갔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4,000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 들어가게 되면 네. 과거에 이제 고속 성장했던 개도국들이 성장이 정체되는 흐름을 나타나게 되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그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소비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꺼내들고 있는데 2011년도 3월 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3% 정도밖에 안 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비중이 60%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계가 소비를 하기보다는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치중을 한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꺼내든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예전처럼 여력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중국 증시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상단을 좀 가다놓고 좀 보실 이유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 좀 뭐 섹터나 종목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 말씀하십시오. 섹터나 종목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나쁘지 않은 금년이 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뷰를 갖고 계시는데, 네. 근데 얼추 이렇게 그 염두에 두고 계신 그게 지수대가 있을 것이고 할 것 같은데 지수대하고 네. 그리고 뭐 순환매나 섹터 이거는 뭐 워낙 급변하니까 그때그때 우리 쫓아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 삼성전자 말이죠. 네. 대충 어디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일단 미국 증시 S&P 500 지수의 네네. 상단은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5,600 얘기는 해드리고 있지만 이제 5,200은 회복했고 어제부로 5,600. 네, 5,600이 이제 가능하다고 근데,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5,700 정도까지도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최근 들어서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밴드 상단을 3,100 정도 대부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연내 기준이죠 지금.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네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네. 이제 2,900을 상회하는 정도 수준까지 좀 보고 있어요. 국내 증시. 2,900을 상회하는 예, 정도. 그래서 뭐 3,000을 넘어가기에는 올해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실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이 GPU 성능이 향상될수록 HBM 탑재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지금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놓고 온다고 하면 H100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HBM 반도체 탑재량이 80GB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생산을 하겠다고 계획한 B100 같은 경우에는 80GB가 아니라 192GB로 HBM 탑재량이 2년 만에 불과 2.4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결국 지금 HBM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향 HBM 컬 테스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때는 납품이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주가가 올라가는 탄력은 더 높을 여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10만 전자라는 얘기 항상 많이 듣긴 하는데 네. 그래도 10만 원 정도에 근접하는 주가 흐름들은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충분히 나올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시다. 예. 저 그 화장품 섹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뭐 피부 미용 의료기도 좋습니다만 이제 화장품 사실 예전에 화장품 하면은 중국 쪽 수요 얘기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오늘 또 실리콘투 어제서부터 사실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화장품 섹터는 사실 그동안 좀 저평가됐다는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화장품, 유통, 예. 사실 이제 중국 경제 또 중국 증시의 모멘텀을 받아서 그렇죠. 움직이는 예. 대표적인 뭐 섹터이고 기업들의 주가들의 움직임이 항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 대비 올해 이 수요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개선되는 흐름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업계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낮아진 섹터와 기업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말씀해주신 화장품도 있지만 인터넷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뭐 카카오, 맞아요. 네이버, 예. 플랫폼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수요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란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질문 나오면 또 꼭 따라 붙는 게 세트로 붙는 게 미용기기인데 우리 뭐 전화 문희 의원님도 관리 안 받으시죠? 예, 예.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섹터인데 네. 예, 어떻게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관리는 안 받으시더라도. 뭐 얼마 전에 저희 당사에 있는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화장품 관련된 네. 스몰캡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네. 해당되는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중국 수요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화장품 관련된 OEM이나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올해 들어서 두드러지고 있대요. 미국향. 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자든 여자든 예뻐지고 잘생기고 싶은 심리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약간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증시가 좋지 않은 그런 구간에서는 사실 방어적인 관점에서 화장품이나 이런 쪽을 좀 눈여겨보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가는 과거 격언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에 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기업들의 주가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 2월 달에 한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 PBR 섹터들이 좀 주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섹터들이 당분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결국 핵심은 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이제 뭐 최종안을 공개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세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은 임시 국회가 아니라 정기 국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정도 되어야 그 세제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정부가 뭐 최종안을 내놓을 여지는 있지만 세제 부분이 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은행, 자동차, 통신 관련된 일부 주가들이 다시금 올라갈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어떤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 전환한 미 증시를 따라서 우리 증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낙폭을 대부분 되돌린 상황인데요. 코스피 1.0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연고점을 향해 갑니다. 274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3% 오름세로 87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하루 만에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245억 원 순매수, 기관 역시도 876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만이 1,173억 원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49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개인이 423억 원, 기관이 101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 해운 업종 상승률 가장 상단에 올라가 있고 게임 업종과 로봇주를 중심으로 한 기계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하는 업종이 적은데요.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엔터,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및 업종들이 소폭의 마이너스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시세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로봇주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연구를 접고 로봇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로봇주 상승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보유한 이렌시스가 오늘장에서 17.02% 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7,770원이고요. 아진에스텍이 13.36% 급등하며 12,390원. 에브리봇이 18.4% 시세 분출 중입니다. 25,100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휴림로봇이 9.3%, RS 오토메이션이 4.91%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주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넷마블의 신작 게임이죠. 나 혼자만 레벨업의 좋은 성과에 게임주 어제 선풍이 불었었는데요. 오늘은 게임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며 간신히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는데 이 소식에 16.7% 급등하는 중입니다. 39,0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NC소프트의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이 주력 모바일 게임 수익 감소에 작년 대비해서 70%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시장 전망치는 웃돌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20만 1,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넷마블도 8.49% 강세로 7만 400원, 컴투스가 6.06% 오르면서 4만 4,6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넥슨게임즈 6.4% 오르면서 15,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료주도 강합니다. 앞서 브라질의 역대 최악의 홍수 소식에 옥수수와 대두 같은 곡물 가격 상승이 점쳐지며 사료주가 이번 주 내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에 라니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며 국제 곡물 가격이 일제히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선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미래생명자원 5.96% 상승하면서 5,680원 선 기록 중이고요. 한일사료가 5.67% 올라 5,590원, 그 밖에 한탑이 3.63%, 고려산업이 3% 가까이, 그리고 이지바이오도 1.72% 강세 흐름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이오 쪽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셀트리온이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에 이중 가격 정책을 도입하며 처방 확대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현재 2% 넘게 올라가면서 19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2.07% 오름세 98,600원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 SK바이오팜과 SD바이오센서가 3%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1.1% 오름세 보여지면서 32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탑TV 소속 김진균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의 연준 일부 위원들이 매파 발언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엔 초반부터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흐름 오늘장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비농업 고용지표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에 페드워치 금리 인하 컨센서스는 1회에서 2회로 올랐고요. 첫 인하 시점은 9월, 두 번째 인하 시점은 12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지난달까지 5번 연속으로 컨센서스 상회로 나오다가 이번 한 번만 잘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너무 급히 올라서 기술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단기 과열권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AI라든지 HBM 같은 그런 섹터 중심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나스닥도 4월 고점 저항 때 부근까지 올라서 방향성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고점 부근이다 보니 차익 또는 악성 매물이 쏟아질 수 있겠고요. 때문에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눈치를 보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지수의 흐름과 관계없이 지금 또 오르는 종목은 오르는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도 세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고요. 24년도 2분기부터 이제 실리콘 응급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지난 3월 달 상승 파동 이후로 이쁘게 정배열 차트가 완성됐고요. 현재까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일선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수페탓이 있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현재 단기 과열권이지만은 여전히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AI 가속기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양 MLB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품 다변화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항대 부근에서의 추격 매수보다는 11선 또는 21선 부근에서의 지지를 확인한 후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급등하고 있는 하이로닉인데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 동종업계 기업인 클래시스의 사상 최대 실적 발표로 인해서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 정배열 초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평선들도 밀집이 된 상태라서 부담이 없었는데 오늘도 급등이 나와서 살짝 올라갔죠.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이게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CPI와 PPI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PPI보다는 CPI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CPI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속으로 컨센서스 상회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면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특히 최근 고용지표 효과로 국내 증시와 미증시 모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표는 분명히 잘 나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좋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줘야 되고요. 그 외에도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매우 많죠. 때문에 지수가 오른다고 흥분해서 고점 추격 매수하거나 비중을 과하게 늘리는 행위는 절대로 자제하셔야겠습니다. 5월달은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매매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나연석 자산관리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은행권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정기적금 우대금리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만 15세 이하 어린이 전용 상품부터 노년층 연금 생활자를 위한 우대금리까지 제공 중인데요. 오늘은 5월 달에 주목해보면 좋을 예적금 상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권에서 지금 시니어 특화 예적금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특히 건강을 잘 챙길수록 우대금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인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속속 실버 세대에 합류하며 은행권에서는 이들만을 타겟팅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만 60세 이상 시니어 고객 전용 상품으로 온 국민 건강적금 골든라이프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걸음수 조건을 달성하면 우대 이율을 제공한 저축과 건강관리,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실 수 있는 재미있는 상품입니다. 월불입 20만 원의 한도에 6개월의 적금 상품으로 기본 이율 세전 연 2%에 우대 이율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세전 연 10%의 이율을 제공합니다. 우대 이율은 매월 5만 걸음을 채우면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6개월간 총 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KB스타뱅킹 내 금리 확인 화면에서 발자국 스탬프를 월 1회, 6회 모두 완료 적용받게 되면 연 1% 우대이율이 가산됩니다. 나머지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를 제출 시 2%를, KB스타뱅킹에 6개월 이상 로그인한 이력이 없으면 2%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웰컴 스뱅 우대이율이 있겠습니다. 하나은행의 도전 365 적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객이면 0.4%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요구일 통장 자동이체를 걸면 0.1%를 하나머니 앱에서 걸음수를 모두 채우면 최대 2%의 우대금리까지 적용되겠습니다. 아니 방금 설명하신 저 하나은행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연 2%에 눈이 휙 가는데 365만 보라는 게 저게 무슨 얘기죠? 365만 보라는 것은 예. 하나은행 앱에서 정해진 걸음 구간만큼 그에 따른 섹터별로 우대이율을 적용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놨습니다. 일단 많이 걸으면 좋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많이 걸을 때. 자, 그다음에 연금 받는 분들에게 유리한 상품들도 있는데요. 자, 이런 상품들은 연금 입금 실적이 확인되면 우대금리 쌓이는 구조라고요? 네, 노년층이 연금 생활 고객들을 잡기 위한 적금 상품들이 있는데요. 하나은행은 다음 달 20일까지 5%를 제공하는 연금 하나 월복리 적금에 0.5%의 가산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입금 한도는 분기에 300만 원으로 월 100만 원씩 1년 저축하면 세후 수령액은 약 1,228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은행으로 4대 공적연금 입금 실적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연금 입금 실적과 연계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연금저축왕 적금을 운영 중인데 신한은행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중에 한 가지 이상 수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줍니다. 월 5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수혜금리는 4.2%가 되겠습니다. 네, 또 만기 자금을 손녀,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게 되면 우대이율을 주는 상품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은 손자녀 증여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성격의 시니어 플러스 우리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손자녀 통장으로 이체 시에 우대이율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기본 금리는 연 2.75%에 우대 금리는 최대 0.4%로 만 50세 이상 고객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우대 금리는 다음의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급여 이체, 연금 이체, 우리카드 세금 출금 실적 보유, 공과금 또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 이체 출금 실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된다면 0.4%가 우대되는 상품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니어뿐만 아니라 각종 어린이 적금들도 고금리 덕에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최대 5.5%의 금리를 주는 상품도 등장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토스뱅크에서 출시한 아이적금은 자동 이체 외에 별다른 우대 조건이 없어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둔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월 2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자동 이체를 통해 유지 납부하면 2.5%의 금리를 더해준다. 하여 최대 5.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우리은행은 경찰청에 지문 사전 등록을 한 고객에게 연 1%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아이 행복적금 2를 판매합니다. 월 5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최대 4.4%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우리 아이 적금 하나 들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주말마다 좀 잦은 비 소식에 나들이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궂은 날씨에도 또 일부 견본주택은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양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겠죠. 최근 무순위 청약들이 뜨거운 경쟁력을 보이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오르지 않던 강북 지역 아파트도 회복세를 보인다니 부동산 시장에 완연한 봄이 왔나 싶기도 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부동산 소식 함께 알아보시죠. 도시와 경제 송소연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뵈니까 주말은 주말이군요. 이제 오늘만 버티면 또 이제 쉴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청약 시장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청약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무순위 청약. 네. 이게 소위 줍줍입니까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여기서 요건 충족해야 되는 특별 공급 6가구 그리고 일반 공급 단 1가구 네. 무순위 나왔는데 여기에 청약자가 도대체 얼마나 몰렸길래? 지금 그 내용들 보면은 네. 다자녀 가구 지금 3가구 모집하는데 3,167대 1 정도 나왔고요. 오호. 네, 그다음에 신혼부부 2가구 모집하는데 84제곱미터 I형 같은 경우가 5,500대 1 정도 나왔고요. 또 생애 최초 1가구가 지금 84G 타입 이게 4,689대 1이 나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동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네. 주거 선호도가 좀 높은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뭐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살기에는 주거 환경이 과거 대비했을 때 강남에 그 준수할 정도로 뭐 이렇게 뭐 그 주택 형태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예.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줍줍 물량들 보면 과거에 이제 취소된 그런 물량이거든요. 네. 과거라고 한다라면 결국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래서 지금 분양 때 그 가격 대비했을 때도 한 3억 정도 그 저렴한 수준이다 보니까 이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높아진 분양가 대비했을 때 싸다라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단순 변심이라든지 또는 불법 전매나 그 부적절한 사유가 나면 취소로 나오는 그런 물량이에요. 아, 근데 그래요? 이런 물량이 자격 요건이 굉장히 좀 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23년 3월 이후부터는 다주택자도 이제 그 무순위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대원하고 세대주가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외국인도? 네, 청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마어마한 그런 가구의 그런 뭐 쏠림 현상들 나오는 거죠. 지금 6가구 모집하는데 16,000명이 청약했다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앞으로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들이 있는 현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장도 지금 뭐 앞으로 좀 그 다음에 좀 다뤄드리긴 하겠지만 그 물량들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들을 좀 갖지 않을까 뭐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이게 무순위 청약 인기가 사실 뭐 지난달부터 계속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 같은데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경기, 하남, 고양, 과천 또 뭐 지금 세종시까지 네. 일부 지방에서도 그 한두 가구 모집하는데 수십만 명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인 건가 봐요. 그렇죠. 예, 뜨겁죠. 지금 그 4월 달에 청약 무순위 네. 그 단지들 심지어 이 40개 단지 정도가 뭐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쟁률 탑 10을 또 뽑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하남 가밀에 있는 푸르지오 보시면은 지금 그 2가구 모집하는데 57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다음 세종시에 있는 곳도 1가구 모집하는데 24만 7천 명 정도가 모였죠. 뭐 고양도 1가구 모집하는데 4천 명. 그다음 과천도 한 6,600명 정도 모였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 강동이라든지 은평, 성남 이런 곳에서도 뭐 지금 뭐 900대 1 정도 나오고 또 성남도 445대 1 정도 그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전국에 있는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예전에 그 분양했던 가격에서
지금 취소분이 나오다 보니까 예. 가격이 몇 억 먹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사실 안전마진이라는 분양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안전마진이라는 게 없다, 뭐 상실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몇 억을 번다라는 거는 좀 그 청약이나 분양을 받는 분들에게 크게 메리트를 가질 수 있겠죠. 최근에 보면은 4월에 줍줍 평균 경쟁률이 1,042대 1 정도 되거든요. 왜 이런 그 원인들이 생기냐면은 지금 1년 사이에 분양가가 약 한 17% 정도가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들 그렇죠. 또 최근 부동산원 자료들 보면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7주 연속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그 예전에는 뭐 5억, 6억 뭐 이런 얘기만 들어야지 막 로또 청약이라고 했는데 분양 예. 가격이 올라가고 집값도 상승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1억 정도만 그 안전마진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고 시세보다 좀 싸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대기 수요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 물량이나 공급 물량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들 안에서도 이런 수요자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런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집값도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제 분양 가격이 더 오르면은 내 집 마련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수요자들도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분양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표가 나오지만 어쨌거나 두 가구 공급에 57만 7,500명 같으면은 네. 저 신청 이제 경쟁률을 보고 몇 명이 신청했나 보는 순간에 대부분은 일단 뭐 마음을 비우시겠네요. 그렇죠. 저기서 된다는 건 엄청납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몰렸다라는 거는 혹시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완전 대박이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첨 확률이 적은 로또도 많이 사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비슷하죠. 예, 도전하는 겁니다. 하기야. 예. 그런 속된 말로 쇠뻑 좋으면 쇠뻑 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요. 저런 케이스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뭐 그렇게 해볼 만한데 자 지금 이제 전반적인 분양 시장 네. 그러니 이제 악성 미분양이 좀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지방 비수도권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 송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확실히 분위기 좀 달라졌나요? 분위기는 좀 달라진 거는 달라졌어요?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라는 게 그 부동산 시장을 좀 선행한다라고 하거든요. 분양 시장이. 예, 근데 네. 지금 전국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82.9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땐 낮을 수도 있는데 그 최근에 주택 가격의 동향하고 비슷하게 추이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달 대비했을 때는 7.4포인트 정도가 올랐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약 한 8.9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3% 정도가 떨어져서 지금 97.7 정도를 기록은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분양 시장의 최근 들어서의 그 어떤 뭐 성적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10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게 오히려 의문이 될 정도로 뭐 이런 그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인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GTX 호재가 좀 있다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도 개선이 됐는데 지방권이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지금 광주도 지금 네. 그 미분양들이 좀 발생하는 지역들 보면은 광주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는 떨어졌는데 또 충남은 한 18.3포인트 정도가 크게 좀 상승을 했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도 뭐 17.9포인트 정도가 그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대한 이런 그 시장 환경은 좀 개선이 됐다. 다만 이런 그 개선이 됐다라는 것들이 분양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들이 지금 크거든요. 지금 5월에 분양 가격 전망 지수는 114.3포인트 정도가 올랐는데 전월 대비했을 때 한 7.2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어떤 공급자들도 가격이 좀 상승하는 거니까 본인의 사업 이익도 좀 찾을 수 있고요. 또 투자라든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더 늦었다가는 이 분양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서 나는 그 어떤 분양을 통해서 뭐 투자 수익을 좀 거둘 수 없다,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라는 것들로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지금 대외 환경 같은 경우가 좀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뭐 인건비라든지
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상승이 있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시장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분양 시장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지금 물량들을 열심히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전월 대비했을 때 한 7.2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지금 107.2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런 분양 시장이 조금 개선이 되다 보니까 분양 관련된 또 공급자 또 분양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들이 좀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 보니까 전국에서 7천 가구가 넘게 분양이 됐고 이제 5월 한 달 동안 사실 그동안 이제 분양이 좀 미뤄졌던 단지들이 이제 줄줄이 분양 계획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전국에 3만 6천 가구가 공급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전세값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게 좀 숨통도 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세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거주 의무를 유예를 한 그런 상황에 뭐 있다 보니까 뭐 전국을 비롯해서 서울 안에서도 이런 그 전세 시장에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긍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이런 전세 물량이 재고주택 안에서도 물량이 있겠지만 신규 주택 안에서도 전세 물량들이 있거든요. 봄철 보니까 지금 5월 둘째 주가 한 7천 가구 이상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뭐 3만 6천여 가구가 그 분양 물량을 예고를 했는데 이 물량이 어느 정도 크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18,000여 가구, 또 서울은 한 2,300여 가구 정도가 있는데 경기도의 물량들이 지금 한 84% 정도가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도 물량 안에서 전세 가격에는 좀 안정을 키울 수 있겠다. 다만 지금 서울에는 한 2,300가구 정도가 그 예정 물량으로는 있는데 지금 서울이 51주 정도가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2,300여 가구가 뭐 단비로 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물량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전세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에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전세 시장을 바라보는 좀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지금 서울 안에서 좀 현장이나 실무적 안에서는 이런 입주 단지 안에서 입주가 되고 나서 전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뭐 전세 계약들 또는 암묵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전세 청약 비스무리한 그런 형태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전세 대기 수요가 굉장히 커진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집값 동향도 한번 좀 살펴주시죠. 그동안에 참 안 오르던 강북도 최근에 집값이 좀 뛴다고 들었는데 예. 아파트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지금 강북이 오히려 좀 눈에 띌 정도로 강북이 많이 거래들도 있고 가격선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강북이 지금 강북 대개조를 통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그 향후의 비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일정 부분 뭐 재개발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 방향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북하고 강남권의 그 균형 발전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이라든지 뭐 규제를 그 혁신적인 그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강북 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거래 안에서들 보면은 신고가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성북구의 신고가 거래가 12건 정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여기 신고가가 나오지 않고 가격이 좀 정체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전월 대비했을 때 한 3배가량 늘었다라는 건 굉장히 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계 주공 같은 경우도 뭐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우려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회복세에 좀 노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생아 특례를 비롯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한 3%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3% 수준 정도의 신생아 특례가 해당되는 지역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의 쏠림이라든지 주택 매입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곳이 강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특히 강북권 안에서 신생아 대출로 집을 사고 그 이제 매도를 통해서 자산을 매각하고 본인의 그 자산 이동하는 곳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강북권 안에서 많이 일어나지다 보니까 강북권의 집값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예. 서울 안에서 중저가 아파트 찾기가 쉽지 않다면 실제로 지금 6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라면서요. 예, 지금 6억 원 미만의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거래 시장 안에서 조금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9억에서 한 15억 미만에 되는 아파트 뭐 이런 거래량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경쟁력이 있고 좀 소위 말하는 그 똘똘한 지역들, 똘똘한 아파트들 이런 중심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경쟁력이 있고 경쟁력이 없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그냥 무분별한 투자라든지 내 집 마련보다는 좀 선별적인 그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뭐 재건축이 그렇게 뭐 생각만큼 쉽지도 않고 또 오래 걸리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연식 짧은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고 네. 사람들이야 누구나 또 새 집에 살고 싶은 그게 네, 있고. 근데 이제 집값이 비싸고 분양가 워낙 높고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약간 그 시공에 대한 불안감도 없잖아 있다 보니까 신축보다는 조금 연식된 그 준신축이라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쪽으로 그 10년 이하 아파트 네. 이쪽이 좀 많이 관심을 끈다고요? 네, 10년 이하 아파트 같은 네. 경우는 커뮤니티라든지 네. 그 본인이 살 수 있는 그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좋다 보니까 그래도 최근 분양된 아파트보다는 예.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고 하다 보니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 가성비가 있겠죠. 좋다. 근데 20년이 초과된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그 부담감들도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아무래도 커뮤니티라든지 주거 만족도 부분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 매매가 변동률에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양시장 코스피가 좀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고 윗골이 달고 내려온 상황이고 코스닥도 지금 약밥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예. 코스닥은 외국인이 안 사주고 거래소는 또 외국인 지수 선물 또 순매수 규모가 또 줄어들다 보니까 지수도 낙폭을 줄이고 그러게요. 예. 저 사람들이 주물럭주물럭하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